이명박 정부 청와대도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의 집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상납 의혹 자금 일부가 민간인 사찰 관련자들 입마금용으로 쓰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 논란에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갖다 쓴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상화폐 대책 논의를 위한 관계부처 차관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여당도 대책 마련에 조심스러운 입장인 가운데 청와대는 비정상적인 요소가 있다며 거래소 폐쇄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국가수가 이대 목동병원에서 사망한 신생아 4명은 세균 감염에 의한 폐혈증으로 숨진 걸로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를 포함한 의료진 5명을 입건할 예정입니다.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23개 차명 계좌를 만들어 수억 원을 관리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상급기관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만 내려 과중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폭설과 강풍 때문에 마비 사태를 겪었던 제주공항에선 오늘도 항공편 지연이 잇따랐습니다. 12시간 동안 기내에 대기하는 등 여행객들의 불편이 이어진 가운데 공항은 조금씩 정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오는 18일 본격 운영에 들어가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오늘 개장식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1터미널에서 새로 연 2터미널까지 15km가량 떨어져 있어서 자칫 길을 잘못 들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일부 건강식품에서 마약 성분과 동물성 의약품 등 인체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매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8시 뉴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검찰의 두 갈래 수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다스 관련 수사 내용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기로 하고 먼저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이명박 정부 때에도 청와대에 상납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SBS가 단독 취재한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에 상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돈 가운데 일부가 당시 민간인 사찰 사건을 폭로했던 사람에게 입마금용으로 건네진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먼저 임찬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2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사찰 사건 폭로자였던 장진수 전 주무관이 공개한 5천만 원 돈다발 사진입니다. 정부 발행 띠지로 5만 원권이 100장씩 묶여 있습니다. 조폐공사에서 한국은행에 신권을 납품할 때 보내는 상태 그대로인 이런 돈다발을 관봉이라고 부릅니다. 장 전 주무관은 2011년 4월 총리실 간부가 민간인 사찰 사건 입마금용으로 이 관봉 5천만 원을 자신에게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장성명 비서관이 준 돈이란 말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2012년 수사 때는 이 돈의 출처를 끝내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최근 문제의 관봉 5천만 원이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특수활동비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특히 국정원 직원이 김진모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돈을 건넸다는 시점과 장 전 주무관이 관봉을 받은 시점이 멀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같은 민정수석실 소속인 장성명 전 비서관을 통해 장 전 주무관에게 건네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김 전 비서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김진모, 장성명 두 전직 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장성명 전 비서관은 당시부터 관봉은 자신이 준 돈이 아니라고 주장해왔고 김진모 전 비서관은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민간인 사찰 사건을 수사할 당시에 방금 전해드린 5천만 원 말고도 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입마금용으로 건네진 걸로 의심되는 돈은 또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돈의 출처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검찰은 비슷한 시기에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 흘러간 정황을 의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원경 기자입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2심 판결 후인 2011년 7월 이상희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진경락 전 과장을 만났습니다. 2012년 검찰 수사 결과 이 자리에서 이 비서관은 진 전 과장에게 500만 원을 주는 등 1,2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비서관은 이후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도 600에서 7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장진수 주무관에 폭로를 막기 위해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지만 돈의 출처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가 시작된 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의 변호사 수임료로 쓰인 수천만 원, 이영호 전 고용노사 비서관 측이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전달했다 돌려받은 2천만 원도 어디서 나온 돈인지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이 전 비서관이 최종석 전 행정관을 통해 진경락 전 과장에게 전달한 500만 원도 출처가 의심스러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 흘러간 정황이 포착된 만큼 입막음용으로 뿌려졌던 의심스러운 돈의 출처에 대해서도 철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자, 이런 정황을 토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 청와대 살림을 맡았던 주요 인사들의 집을 오늘 압수수색했습니다. 국정원 돈이 여러 차례 청와대로 건너갔고 그 경로 역시 박근혜 정부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걸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밝히는 게 이번 수사의 핵심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박현석 기자입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 외에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김희중 전 대통령 부속실장의 자택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세 사람이 각각 국정원으로부터 두세 차례에 걸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각각 수억 원씩 전달했다는 관련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수시로 상납된 거액의 돈을 세 사람이 독자적으로 요구해 개인 용도로 썼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특히 김백준, 김희중 두 전 비서관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손과 발 역할을 하는 총무기획관과 제1부속실장을 맡았던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나 안봉근 전 제2부속비서관을 통하던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상납 경로와 비슷할 걸로 의심하는 겁니다. 이 전 비서관 등은 재판에 넘겨지기 전 검찰에서 박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고 사적으로 쓴 적은 없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을 지시하거나 상납된 돈을 개인적으로 썼는지를 규명하는 데 집중될 전망입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네, 검찰의 이런 움직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낮 측근들과 함께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를 쓴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고 그 시스템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오후 서울 삼성동 사무실에서 측근 대여섯 명과 함께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정원 특활비를 갖다 쓴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다. 또 국정원 특활비 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별적으로 특활비를 받았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인사는 없다는 겁니다. 회의 직후 이 전 대통령 측은 정치 보복을 위한 명백한 표적 수사라며 검찰 수사에 강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측근은 이 전 대통령이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해가 바뀌어도 문재인 정권의 집요함이 더 심해지는 것 같다며 정치 보복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당장 대응하기보다는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자, 그러면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로 건너간 걸로 의심되는 국정원 돈 가운데 일부가 민간인 사찰 사건 폭로자 입막음용으로 쓰인 정황이 있다는 내용을 단독 취재한 임찬종 기자 연결해서 이번 수사의 배경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임찬종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사실 최근까지는 검찰이 이 다스 수사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 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지금 이 수사를 시작한 배경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다스 수사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스 사건은 오래전의 일이어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미국에 머물고 있는 김재수 전 총영사 등 조사가 쉽지 않은 관련자들이 적지 않아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번 수사를 해봐서 검찰이 구조를 잘 알고 있는 데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최측근들에게 돈이 상납됐다는 진술까지 확보해놓은 상태라 사건의 핵심까지 더 빨리 도달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검찰이 다스와 특수활동비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동시 공략에 나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여러 차례 전해드렸던 이 관봉 5천만 원, 이게 사실 민간인 사찰 사건 수사 당시에도 검찰이 수사를 했지만 결국 출처를 밝혀내지 못했는데, 자, 이번에는 좀 검찰이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때와 지금의 제일 큰 차이는 아무래도 검찰을 둘러싼 상황의 변화입니다.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관봉을 건넨 당시 총리실 간부는 청와대가 아니라 세상을 떠난 장인이 준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2년 당시 검찰 수사팀도 이 주장이 의심스럽다는 입장이었지만 결국 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수사를 끝냈습니다. 정권의 압박 때문에 수사가 흐지부지 됐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적어도 눈치를 볼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권의 눈치를. 그래서 이번에는 과연 명확하게 돈의 출처를 밝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SBS 임찬종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스 관련 소식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스의 최대 주주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이 사망했을 당시에 이 비상장 주식으로 상속세를 내는 조건은 꽤 까다로웠습니다. 이 비상장 주식 말고 다른 상속 재산이 없을 때나 가능했고, 만약에 다른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이 있다면 그걸 먼저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처남인 김재정 씨는 이 상장 주식 같은 현금성 재산이 80억 원이 넘었고, 또 근저당 설정이 되지 않은 부동산도 2곳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유족은 이 비상장 주식인 다스 주식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었는데, 자, 이거는 다스 입장에서도 상당히 유리했던 겁니다. 자, 박세윤 기자가 다스의 셈법을 추정할 만한 단서를 취재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청와대 작성 문건으로 추정하며 검찰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상속세를 다스 주식으로 낼 경우 나중에 자산관리공사가 다스 주식을 팔려고 내놨을 때 낮은 가격으로 되살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분석돼 있습니다. 다스 주식 한 주당 70만 원으로 쳐서 상속세를 냈는데 나중에 더 싸게 되살 수 있다면 상속세를 대폭 아끼게 되는 셈입니다. 주식을 제3자에게 팔면 다스 경영에 개입할 수도 있게 되지만 세금으로 국가에 내면 그럴 걱정도 사라집니다. 2010년 당시 정부가 현직 대통령의 형이 최대 주주가 된 회사 다스의 경영권에 개입하는 건 사실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소유주 입장에서 이득을 보려고 이런 조치를 했죠. 다스 주식이든 땅이든 그렇게 했을 때 이 건지가 덕을 볼 일은 없거든요. 자산관리공사는 한 주당 70만 원에 받은 다스 주식을 2011년 공매 때 2배 가격인 주당 143만 원, 당시 삼성전자보다 비싼 가격에 내놔 제3자가 일부러 못 사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된 상태입니다. SBS 박세용입니다. 자, 다스를 둘러싼 또 다른 의혹이죠. 이 다스가 BBK 투자금 140억 원을 김경준 씨로부터 돌려받는 과정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 자,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는데, 그 의혹을 풀 열쇠를 쥐고 있는 핵심 인물인 김재수 전 LA 총영사를 SBS 특파원이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김 전 총영사는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정준영 특파원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법률사무소, 김재수 전 LA 총영사의 모습이 보입니다. 취재진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짓더니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그 다스에서 김경준 씨한테 투자금 140억 반환받는 과정에 총사님께서 이렇게 기술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한 말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함께 있던 미국인 변호사에게 기자를 막아달라고 하고는 복도 옆 계단으로 황급히 내려갑니다. 취재진의 출연에 적잖이 당황한 듯 여러 차례 잠겨있는 문으로 나가려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들어가서 수사 받으실 의향은 있어요? 건물 8층에서 1층까지 걸어 내려가면서 계속된 질문에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기도 했지만 대답은 피했습니다.
그 청와대에서 LA 총영사 요청 문건이라는 공식 문건도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건에 대해서 혹시 어떤 총영사님 직접 요청하신 건가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김 전 총영사는 자신의 변호사 차량을 타고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너무 부인으로 일관하시면 그 국민적 의혹만 훨씬 커집니다. 김 전 총영사는 다스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외부와 접촉을 끊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최근 친동생과 함께 LA 한인타운에 대형 교회 재산 분쟁 당사자로 소송을 진행하다 SBS 취재진에 포착됐습니다. 김재수 전 총영사는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 검찰의 소환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과열된 가상화폐 시장을 가라앉히기 위한 정부의 대책들이 시장을 더 요동치게 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차관들은 비공개 대책회의를 열었고 여당에서조차 신중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런 가상화폐 열풍에 대해서 비정상적 현상이란 인식을 굳혀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가상화폐 대책을 다루는 관계부처 차관회의가 오늘 오전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폐쇄 특별법과 함께 단기 규제책도 논의했는데 회의 결과에 대해선 함구령이 내려졌습니다. 어제 거래소 폐쇄를 놓고 정부 입장이 오락가락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요동친 탓인지 이제는 신중함을 넘어 침묵 모드입니다.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와 조율하겠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발언은 아꼈습니다. 거래소 폐쇄에 반대하자니 정부와의 갈등으로 비치고 그렇다고 찬성하자니 주로 젊은 층인 가상화폐 투자자들 반발로 지방선거에 악영향이 걱정되는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정부 입장이 미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가상화폐 광풍을 어떻게든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부분에 뛰어들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하면서 지금의 시스템을 유지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서두르진 않겠지만 거래소 전면 폐쇄까지 가시권에 두고 투기적인 요소를 걷어내기 위한 강경 규제책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이렇게 정부 안에서도 혼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실명 확인을 하면 거래 계좌를 만들 수 있게 할지 말지를 두고 은행들 역시 결정을 미룬 채 금융 당국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반발하는 투자자들 사이에선 외국 거래소로 가자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성현 기자입니다. 신용카드사들은 국내에 이어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카드 결제를 막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은 가상화폐 실명거래 계좌 도입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지 않으면 거래소에 새 계좌를 만들 수 없어 추가 투자금 유입이 차단됩니다. 가상계좌 실명 확인 서비스는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갖추기 위해 도입 시기를 연기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은 정부의 방침이 한 발 후퇴하는 듯하자 눈치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언도 애매합니다. 협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어떤 식으로 여기에 대한 과열된 투기를 진정할 수 있는 방안을 낼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투자자들은 거래소 폐쇄가 재산권 침해라고 계속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투자금을 미리 뺄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줄 예정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행정처분은 항상 법적 근거라든가 아니면 처분의 근거를 두게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되어 온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걸 뒤집기는 쉽지 않겠다는 거죠. 투자자들 사이에선 계좌 이용을 못하게 하는 은행에서 일반 거래도 하지 말자거나 아예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로 옮기자는 이른바 엑소더스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SBS 조성현입니다. 자, 정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이 가상화폐에 대한 고강도 규제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이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사실인 건지 경제부 최우철 기자와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가상화폐가 나오면서 블록체인 이야기는 참 많이 하는데 이게 정확히 뭔지 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좀 어떤 기술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 혁명적이라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계약 장부나 계약서를 네.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분산해서 저장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 2014년에 이 초유의 사기 사건이었던 모뉴엘 사태를 예를 들어서 한번 그렇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모뉴엘 대표가 이 수출 주문서를 위조해서 무역보험공사에 가져갔더니 보증을 서줍니다. 네. 이걸 믿었던 은행들이 이 수백억씩 대출을 해줬고 이걸 고스란히 떼이게 됩니다. 그런데 수출 실적 심사부터 블록체인 기술로 할 수 있었다면 이런 사기는 원천 차단될 수가 있습니다. 이 계약을 맺는 순간에 내용들이 각 기관에 바로 분산이 돼서 공유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에는 이렇게 거래 비용도 낮출 수 있고 그다음에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확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혁명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들어보니까 굉장히 뭐 장점이 많고 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기 시작하면 이 블록체인 기술 발전이 저해된다는 주장인데 이거는 그러면 사실인 건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게 뭐 이제 채용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물류라든지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사업에는 모두 네.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는 이런 기술이 응용된 어떤 뭐 한 가지 유형의 상품 또는 재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히트 상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히트 상품 거래를 규제한다 그래서 이 전반 기술 자체가 위축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별개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뭐 다른 나라에서도 이 블록체인 기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텐데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기술을 어떻게 육성해야 하는 걸까요? 일단 일부 대기업이 이 사내 벤처를 통해서 아이디어가 있는지 공모를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정부가 올해 창업 예산으로 배정한 돈이 2조 8천억 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옥석을 잘 가려낸 다음에 잘 집중해서 예산을 준다면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과열됐다고 얘기하는 가상화폐 시장과 블록체인 기술은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우철 기자였습니다. 지난달 이대 목동병원에서 숨진 신생아 4명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최종 부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국과수는 아기들이 시트로박터균에 의한 폐혈증으로 숨졌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아기들이 사망 전날 맞은 지질 영양주사제에서 나온 시트로박터균이 숨진 아기 4명의 혈액에서도 똑같이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먼저 경찰 수사 내용과 복지부 대책을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대 목동병원의 부실한 감염 관리가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국과수는 지질 영양주사제 한 병을 나눠서 여러 아기에게 주사하는 과정에서 균에 오염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식약처 조사에서 주사제 자체는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병원 측 과실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이 사망 전날 근무한 간호사 2명, 주치의 등 총 5명을 입건하기로 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숨진 아기 4명 모두에게서 로타바이러스가 검출된 것 역시 이대 목동병원의 감염 관리가 엉망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차라리 우리 아이가 정말 아파서 죽었으면 원통하지라도 않을 텐데 차라리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밝혀졌고. 보건복지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진 법정 감염병만 신고 의무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신생아 집단 사망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신고하게 하고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한 별도의 감염 관리 지침도 세우기로 했습니다. 주사제 한 병을 따로 나눠 쓰지 않도록 규제나 지원책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이르면 다음 주 초 이런 내용의 신생아 중환자실 관리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그런데 숨진 아기들이 맞은 지질 영양주사제 자체가 신생아들에게 안전한 종류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FDA는 이런 주사제가 미숙아 사망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국내에선 위험 경고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이대 목동병원에서 숨진 미숙아 4명에게도 주사된 지질 영양 주사제입니다. 먹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각종 영양분을 주사로 공급할 때 씁니다. 그런데 미국 FDA가 이 제품에 든 성분과 유사한 성분이 든 지질 영양 주사제가 위험하다고 2016년에 명시했습니다. 이 제품과 유사 성분을 쓴 지질 영양 주사제를 맞고 미숙아가 숨진 사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성분이 든 지질 영양 주사제는 미숙아뿐 아니라 소아에게도 위험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식약처는 이 제품을 미숙아나 신생아에게 신중하게 사용하라는 지침만 줬을 뿐 사망 위험에 대해선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국내 허가는 지난 2006년에 이루어졌고 제허가도 FDA보다 먼저 돼 이런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별상의 디테일의 경우에는 조금 인지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식약처는 아직 국내 사망 사례는 없다며 다만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선 전문가들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약품 수입업체는 제품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수거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바른정당과 통합을 놓고 내홍을 겪어왔던 국민의당에서 그동안 쌓여왔던 갈등이 오늘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통합파와 반대파 사이에 욕설과 삿대질에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전당대회를 결정하는 회의장이 난장판이 됐습니다. 이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무회 공개하라! 바른정당과 통합을 위한 전당대회 날짜를 결정하는 국민의당 당무위원회 회의장 앞. 통합 찬성파가 당무위원이 아닌 사람의 회의장 출입을 막으면서 고성과 몸싸움이 오갑니다. 회의장 안에선 통합 반대파 의원들이 왜 출입을 막느냐며 따졌습니다. 뭘 가지고 있습니까? 한 의원이 고성을 지르며 안철수 대표에게 맞서자 안 대표 지지자가 막아섭니다.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만든다는 사명을 가져주시. 말싸움은 멱살잡이로까지 번집니다. 통합파와 반대파의 실랑이로 회의장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됐습니다. 나가주세요. 그만 찍고 나가주세요. 이런 우여곡절 끝에 통합 전당대회는 다음 달 4일 열기로 일단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통합 전당대회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해 보입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서울시내 지하철역 10곳에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는 광고가 걸려 화제입니다.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해 시작됐는데 반응은 좀 엇갈립니다. 최고은 기자입니다. 대한민국의 달이 뜬 날. 오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을 맞아 지지자들이 만든 광고입니다. 광화문, 여의도 등 서울 지하철역 10곳에서 볼 수 있고 QR코드를 찍으면 생일까지 남은 시간이 나타납니다. 연예인의 생일 축하 광고는 흔히 볼 수 있었지만 현직 대통령의 생일 축하 광고가 지하철역에 내걸린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반응은 어떨까요? 같이 축하하는 거니까 좀 훈훈한 분위기가 나는데요. 정치적으로 안 바라보셔도 될 것 같아요. 기념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 그만큼 대통령이 존경을 받고 있다는 거고 성의껏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막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지나치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무슨 짓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나요. 잘생긴 사람은 맞는데 네. 연예인하고는 다른 사람 아니에요? 야권 반응은 예상대로 날이 섰습니다. 생신을 미리 축하드리지만은 이제는 사생 팬들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이 되어주시기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광고를 북한 김일성 동상에 빗대며 주체 사상의 영향이라는 색깔론 공세를 SNS에 올려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번 광고에는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돈 1,200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다음 달까지 게재됩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한 새마을금고에서 금고 직원 등의 명의로 차명계좌 23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직원들은 이사장이 차명계좌를 만들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차명계좌를 통한 부당 이득은 이사장 부인 계좌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사장이 받은 징계는 고작 경고였습니다. 조기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새마을금고입니다. 이 새마을금고에서 만들어진 23개 차명계좌 내역입니다. 계좌당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입금됐습니다. 2007년부터 5년 동안 모두 4억 5천만 원 규모입니다. 금고 직원들은 이사장이 직원들은 물론 직원 배우자 명의까지 동원해 차명 계좌를 만들도록 시켰다고 말합니다. 직원들 거를 찾아서 강요를 한 거죠. 니네 명의를 써야겠다. 물어보는 조건도 아니고 그냥 쓴 거죠, 거의. 강압적으로. 한 계좌에 최대 3천만 원까지 해주는 세금 감면 혜택을 노려 차명 계좌를 만들게 했다는 겁니다. 세금이 가세로 하면 15%대였는데 세금을 대면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4% 정도 이자가 차이가 나니까. 하지만 이사장은 자신은 몰랐고 고객 돈을 유치하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객은 자신의 부인입니다. 돈 관리나 뭐 거는 와이프가 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그게 뭐 물론 그게 뭐 잘 됐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차명 계좌의 이자 소득은 모두 이사장 부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신고로 이 사실을 알게 된 새마을 금고중앙회는 이사장에게 가장 낮은 징계,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사장님이 계좌를 개설하는 데 있어서 행위자가 아니라 배우자가 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에 대한 금융권 징계 세칙을 보면 차명 계좌를 만든 행위자는 정직 이상 중징계를 하지만 감독자는 견책 이하 경징계를 하는데 이사장에게 감독 책임만 물은 겁니다. 금융감독원 시행세칙 등에서 제재 수단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견책이나 주의 등 미미한 수준으로 그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에 철저한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고 직원들이 부당한 솜방망이 징계라며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현장 조사는 한 번도 없었고 돌아온 건 새마을 금고중앙회에 민원을 이첩했다는 답변이 전부였습니다. SBS 조규호입니다. 폭설과 강풍으로 한동안 마비됐던 제주공항이 오늘 오전부터 조금씩 정상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여객기가 제 시간에 뜨고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 12시간 동안이나 대기한 승객들도 있었습니다. JIBS 신윤경 기자입니다. 기내에서 동요하는 승객들. 항공기가 출발하지 않자 항의가 빗발칩니다. 이 비행기는 애초 어제 아침 7시 반 홍콩으로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3시간이나 기내에 앉아 기다리던 승객들은 폭설로 끝내 이륙하지 못하자 대합실로 나왔습니다. 밤 10시에 항공사 안내로 다시 비행기에 올랐지만 또 뜨지 못하면서 오늘 아침 7시까지 무려 9시간이나 기내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승객 148명이 물도 마시지 못한 채 거의 24시간을 기내와 대합실을 오가며 고통받은 겁니다. 환자인 제 딸이 아파서 심장 통증을 호소해서 내리려고 했는데도 사무장이라는 스튜어디스는 이 환자가 내리게 되면 이 비행기는 다시는 못 뜬다. 국내선 이용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로도 탑승을 해요. 그래가지고 또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 또 있었어요. 결국은 그 다음에 결항이라고 해가지고 다 내리래요 또. 승객 2,500여 명이 별 대책 없이 대합실에서 김밥 등으로 끼니를 때우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나마 오늘 오전에서야 상황은 다소 나아졌습니다. 항공기 운항은 재개됐지만 어제 결항으로 제주를 빠져나가지 못한 승객들이 있는 데다가 오늘 종일 지연 운항이 이어지면서 공항 혼잡은 계속됐습니다. 오늘 하루 20편이 넘는 임시편이 투입돼 제주에 발이 묶였던 승객들은 오늘 밤 늦게 대부분 떠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거대한 냉동고 안에 들어간 것처럼 오늘 하루 전국에 매서운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은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영하 25도 가까이 떨어졌고 이런 강추위 속에 어르신 2명이 숨졌습니다. 조재근 기자입니다. 축사한 소 옆구리와 뒷다리, 입가 수염에 하얗게 서리가 맺혔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달걀을 깨트렸더니 15분 만에 단단하게 얼어붙습니다. 생수는 1시간 만에 꽁꽁 얼어버렸고 우유도 반얼음 상태로 변합니다. 아침 9시 현재 기온은 영하 23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추위냐면 자동차 보닛에 물을 부으면 바로 얼어서 이렇게 긁으면 살얼음이 긁힐 정도입니다. 밖에 안 나가지요. 뭐 소밥이라 주고 그냥 불이나 떼고 뜨뜻하게 방에 들어앉아서 있지요. 뭐 어디 움직일 수가 있나요? 추운데. 오늘 아침 서울은 영하 15.3도, 강원도 철원은 영하 22.2도, 횡성군 안흥면은 영하 24.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가게 입구에 보관했던 콜라 사이다도 반쯤 얼어버렸습니다. 한파 탓에 닷새 만에 열리는 장터도 손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이렇게 추워버리면 얼거든요.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안 나오신 거예요.
평소보다 얼마 정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3분의 1 안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파에 인명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전남 강진에서는 치매를 앓던 70대 노인이 집을 나간 지 이틀 만에 길에서 추위에 숨졌고 전북 고창에서도 90대 노인이 얼어붙은 도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SBS 조재근입니다. 지난해 북한 병사가 최전방 GP의 추진 철책을 뚫고 귀순한 것과 관련해 우리 군은 지금까지 성공적인 귀순 유도였다고 자평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추진 철책이 뚫린 점을 거론하며 군의 사기를 꺾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추진 철책이 뚫리면 바로 위험에 직면하는 건 다름 아닌 최전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입니다. 이성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2년 전 서부전선에선 추진 철책이 사람이 드나들 정도로 훼손돼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달 강원도 화천에선 추진 철책 통문이 열린 채 방치된 게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난파 간첩이라든가 아니면 대한 특수 임무를 받고 왔더라면 GOP를 갔으면 참변을 당할 겁니다. 아마. 추진 철책까지 북한군이 쉽게 접근하거나 뚫으면 당장 위협을 받는 건 GP에 근무하는 장병입니다. 2015년 추진 철책 통문에서 터진 목함지뢰 사건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런데도 우리 군은 추진 철책은 장애물 같은 보조수단일 뿐이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오늘은 국방부 대변인까지 나서 추진 철책에 대한 SBS 보도가 북한 병사의 귀순을 성공적으로 유도한 군의 사기를 꺾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최전방 장병을 정말 걱정한다면 추진 철책이 뚫린 문제부터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추진 철책 안으로 함부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근본적으로 무엇을 바꿔야 할지 현대화된 과학화 감시 장비 등을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해 혼자 추진 철책을 넘어 사실상 셀프 귀순한 북한 병사 A씨는 자신이 속한 북한군에 탈북을 고민하는 장병이 적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4명 중에 여자 7명 정도 됩니다. 자유에 대한 그런 있잖아요. 갈망.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휴전선 방호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정부가 서울 재건축 아파트 단지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투기 세력과의 전면전을 선언했지요. 송파 재건축 단지에선 실제 투기꾼들이 몰려들고 있다며 중개업소들이 과열 방지 차원에서 스스로 문을 닫는 진풍경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대형 아파트 단지. 휴일도 아닌데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 20곳이 단체로 문을 닫았습니다. 최근 시세 급등으로 팔려던 집 매물을 다시 걷어들이는 경우가 늘어나자 아예 휴업에 들어간 겁니다. 작년 4.4 분기 때부터 너무 급등해가지고 지금은 매물이 거의 지금 이제 소진됐어요. 거래를 조금 자제시키는 목적에서 스스로 문을 지금 닫고 있어요. 매물이 더 줄어들면 중개업소도 운영이 어려워지고 주목받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곳 아파트값이 최근 이상 급등한 가장 큰 이유는 지어진 지 30년이 돼 올해부터 재건축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곳 중형 아파트는 2달 만에 1억 5천만 원이나 올라 투기 조짐이 뚜렷합니다. 3분의 2 정도는 투기 세력이 많아요. 실소유자들은 주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동호수를 좋은 거를 찾는데 투기 세력은 무조건 싼 거를 찾아요. 또 이제 전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양천구 등 재건축이 임박한 다른 아파트도 가격이 일제히 뛰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강남구와 송파구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률은 1%를 훌쩍 넘었습니다. 정부는 오는 5월부터 올해 재개되는 초과이익 환수제의 대상이 될 서울의 재건축 단지에 가구별로 부담금 예상액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SBS 이강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다음 주 목요일에 문을 엽니다. 오늘 개장 기념식이 열렸는데 기존의 제1터미널과 혼동해서 잘못 들어서면 20분에서 30분 정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공항 이용할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개장을 앞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이곳에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등 4개 항공사가 운항합니다. 자동 탑승권 발권기와 스스로 수화물을 맡길 수 있는 기기, 자동 출입국 심사대가 충분히 설치돼 스마트 공항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대중교통과 연결되는 지하 1층 교통센터에는 실내에 버스 매표소와 대기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1터미널이 교통센터와 200여 미터 떨어진 데 비해 2터미널은 59미터 떨어져 있어 버스와 공항철도에서 내린 뒤 조금만 걸으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1터미널과 2터미널은 활주로를 사이에 두고 15km 정도 떨어졌습니다. 비교적 먼 거리라 실수로 1터미널로 잘못 들어서면 2터미널까지 돌아가는데 차를 타고 30분 가까이 걸릴 수 있습니다. 터미널 사이를 이어주는 셔틀버스는 5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이곳 1터미널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2터미널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가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터미널까지 19분 정도 걸렸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제2여객터미널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이미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연간 이용객 1억 명을 목표로 제2의 도약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해외에서 판매하는 각종 건강기능식품을 쉽게 살 수가 있죠. 식약처가 이런 해외 직구 건강식품들의 성분을 분석했더니 일부 제품에서 동물성 의약 성분, 마약 성분까지 검출됐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부 이모 씨는 미국에서 파는 다이어트 보조제를 지난해 인터넷으로 사서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만에 몸에 이상을 느껴 복용을 중단했습니다. 심장이 이렇게 두근두근 거리면서 이렇게 잠이 좀 안 오고 물이 자꾸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른바 해외 직구 사이트에는 다이어트, 신경안정, 성기능 개선 등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워낙 사는 사람이 많다 보니 한글로 된 안내와 평가까지 실려 있는데 막상 주요 성분이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습니다. 약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성분을 보더라도 안전한 건지 어떤 부작용을 낳는 건지 사실상 알기가 어렵거든요. 실제로 식약처가 해외 사이트에서 파는 1,155개의 건강기능식품 성분을 분석했더니 205개 제품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마약류인 암페타민 유사 성분뿐 아니라 아예 향정신성 약품으로 지정된 성분까지 검출됐습니다. 뇌혈관 파열이나 심부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부터 의약품으로 써서는 안 된다고 금지한 성분까지도 나왔습니다. 해당 제품은 모두 수입 금지 조치됐지만 이미 팔린 제품이 얼마나 됐는지, 부작용 피해자가 얼마나 있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우리나라 뮤지컬 시장의 큰 손은 20, 30대 여성 관객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80년대, 90년대의 감성을 간직한 중년층이 새로운 고객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무대를 보며 어떤 추억들을 떠올릴까요? 조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래의 붉은 노을에 맞춰 관객들이 야광봉을 흔들며 열광합니다. 콘서트장 같지만 뮤지컬 공연장입니다. 박수 많이 치고 같이 노래하고. 죽음을 앞둔 주인공이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의 고 이영훈 작곡가의 친숙한 음악. 그때가 마음은 대로. 캐스팅도 중장년 사이에 인지도 높은 배우들로 이루어져 40대 이상이 관객의 40%에 이릅니다. 재밌었어요. 좀 울기도 좀 하고요. 나 옛날 생각나서 20대 생각도 나고. 이선율 기억하시나요? 1995년 방영된 인기 드라마 모래시계를 무대로 옮긴 뮤지컬로 20, 30대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때는 이게 최고의 히트작이었으니까. 노래까지도 하니까 상당히 더 감동 깊었어요. 연간 3천억 원대의 한국 뮤지컬 시장은 5년째 성장이 정체돼 있습니다. 관객층을 얼마쯤 늘릴 수 있는지가 저희한테는 큰 숙제였는데요. 중년 남성분들의 관객수가 굉장히 늘은 거를 공연장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었고요. 8, 90년대 감성을 자극해 그 시대를 살았던 세대를 뮤지컬 시장의 새 고정 관객층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SBS 조지연입니다.
기록적인 한파와 서해안의 폭설, 사흘간 날씨가 정말 매서웠는데요. 다행히 주말부터는 한파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만 추위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낮부터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서울의 낮 기온은 닷새 만에 영상권으로 오르겠고요. 일요일에는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비교적 따뜻한 서풍이 기온을 끌어올리는 건데요. 하지만 이 서풍을 타고 다시 중국발 미세먼지가 밀려옵니다. 내일 낮부터 서쪽 지방의 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주말 내내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까지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 곳곳으로는 눈이 조금 날리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은 영상 1도, 남부지방 부산의 낮 기온은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비교적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네, 이제 정확히 4주 뒤면 평창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저도 오늘 성화를 들고 뛰어보니까 더 실감이 났습니다. 그래도 누구보다 이 국가대표 선수들의 부담이 가장 클 텐데 남은 기간 아프지 말고 최고의 무대에서 지금까지 준비한 최고의 기량 맘껏 펼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금요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